계속해서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소득 측면에서의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산 측면에서의 GDP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지출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4D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경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자동차만을 생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만을 생산을 하게 되면 누군가 그 생산된 자동차를 구입을 할 텐데 가게가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4D카라고 하는 국가 말고 다른 국가에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가게도 이제 4D카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면 4D카에 있는 사람들만 20만 명의 시민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익스펜디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구매에 얼마를 지출했는가 그 지출액을 이제 합해서 총합해서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된 자동차가 1년에 500만 대였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대의 가격은 3만 달러였었습니다. 만약에 생산된 자동차가 모두 다 판매가 된다면, 그러면 판매된 자동차 지출액을 총합해 보면 바로 150 빌리언 달러가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50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이 됐는데 500만 대의 자동차가 모두 다 판매가 되지 않고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뭐 예를 들어서 400만 대만 판매가 되고 100만 대가 판매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산되었지만 판매가 되지 않은 자동차들은 이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국민소득 계정이라고 하는 혹은 뭐 국민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했지만 판매되지 않고 남은 것은 그러니까 셀프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드 모터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자동차를 500만 대를 생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400만 대는 판매를 했는데 100만 대를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국민소득 계정 항목에 셀프 구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공식 명칭은 재고라고 합니다. 인벤토리라고 하고요.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재고예요. 생산했지만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자동차를 재고 처리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셀프 구매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이제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자기가 생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뭐 결제를 하고 구입하는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산이 됐는데 판매가 되지 않았으면 그럼 이제 뭐 창고라든가 이런 데 쌓여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걸 기업들이 재고로 처리를 합니다. 재고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 재고를 우리가 뭐로 구분하냐면 이건 기업이 구매한 것이다. 셀프 구매죠. 그렇죠? 이건 기업의 구매로 우리가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00만 대를 생산했는데 400만 대는 가게가 구입을 했고요. 이제 100만 대가 남을 텐데 그 100만 대는 그냥 포드가 구매한 것이다라고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자의적이긴 하지만 생산 측면에서의 GDP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셀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 500만 대가 다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 100만 대는 셀프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생산 측면에서의 GDP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라고 하는 항목은 왜 만든 거냐면 의도적으로 생산 측면에서의 GDP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새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득 측면에서의 GDP인데 포디카에 사는 20만 명의 주민들이 이제 포드에 가서 일을 하고요. 포드 모터 컴퍼니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 모터 컴퍼니의 지분을 다 20만 명의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또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혹은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엄밀한 의미에서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우리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니까요. 일종의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이건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포드 모터 컴퍼니에 있는 뭐 공장이라든가 다양한 기계,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을 다 처분해 버리면 결국 그게 그 회사의 가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망했다고 한번 쳐보죠. 회사 망했다기보다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다 처분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갔냐면 당연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회사의 기업의 어떤 모든 그 설비 시설, 공장,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디카의 주민들이 다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생산 활동을 하고 나서 자동차를 500만 대를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나면 모두 150 빌리언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될 거예요. 포드가. 그럼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포디카의 주민들한테 어, 임금의 형태로 지급을 해야 되겠죠. 노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0 빌리언 달러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X만큼을 이제 임금으로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럼 지급하고 남는 게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남을진 잘 모르겠지만 150 빌리언 달러에서 X만큼을 지급하고 남은 것 이게 바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순수한 의미에서 이윤은 아니에요. 이제 순수한 의미에서 이윤이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150 빌리언 달러 중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죠. 혹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배당 소득의 형태로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생산해서 판매한 수입 150, 150 빌리언 달러 가운데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X만큼을 모두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바로 배당 소득의 형태로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서는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제 사내 유보의 형태로 기업 내에 저축을 했다가 뭐 미래에 발생할 투자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뭐 사내 보유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기업의 수입 가운데 이제 일부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X만큼이 노동 소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나머지가 바로 자본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득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이 생산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들을 다 총합하면 그러면 GDP가 된다. 혹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 생산 측면에서의 GDP, 소득 측면에서의 GDP가 이제 같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소득을 총합하면 그것이 바로 GDP와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계정 혹은 국민소득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의 값이 항상 같아지도록 그 디자인이 된 뭐랄까요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시경제 전체를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by construction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의도를 갖고 생산, 지출, 소득이 같아지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거시경제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서
노동 서비스나 자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또 어떻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간단한 그림으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간단한 그림이 바로 Circular Flow입니다. 우선 Circular Flow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기는 해서요.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생산 요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생산 요소는 말 그대로 이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뭐 많은 생산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크게 카테고라이즈를 브로드하게 카테고라이즈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본, 하나는 노동. 생산 요소는 크게 노동과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자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 동네에 파파존스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피자를 하나 만들려면 우선 레이버가 필요하고요. 피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레이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자를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 밀가루가 도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소스가 있어야 되고 뭐 치즈가 있어야 되고 뭐 페퍼로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재료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뭐 화덕 같은 게 필요하겠죠. 오븐, 머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자를 다 구웠으면 뭐 피자를 자르는 이제 칼도 있어야 될 거고요. 등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어떠한 재화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요소들을 크게 노동과 다양한 materials, 그 다음에 이제 머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이걸 레이버 하나와 그 이외 나머지 것들 건물도 필요하죠, 그렇죠? 건물 렌트를 했으니까 건물도 필요하고 뭐 등등등 이 나머지 것들을 그냥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산 요소를 크게 이제 레이버와 캐피탈로 구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캐피탈이라고 하면 뭐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것처럼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간단하게 피자 자르는 칼조차도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랜드, 팩토리, 그 다음에 머신, 뭐 빌딩, 컴퓨터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디카의 이그젬플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물론 기업이 뭐 기업 자신이 뭐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을 기업이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설비들을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계속 그 누구의 소유인가를 이렇게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회사의 이제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 될 거고 뭐 설령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그 회사를 처음에 만든 창업자라든가 뭐 등등등 거기 이제 등기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들의 소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든 뭐 특히 이제 우선 자본이겠죠. 뭐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거의 오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가게라고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제 이 주체를 가게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사실 뭐 그 오너의 소유는 사실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기업의 오너도 사실상 하우스홀드라고 우리가 부르겠다는 거죠. 이제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하우스홀드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기업과 가게가 등장합니다. 이쪽이 기업이고요. 이쪽이 가게. 물론 여기에 이제 정부도 우리가 넣을 수 있고, 거버먼트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부문, 포린 섹터도 여기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지고, 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가능한 간단하게 뭐 재화나 서비스가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 그 다음에 생산 활동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뭐 자본과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는 또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이제 뭐 재원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아래 두 개의 화살표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맨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게가 자본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서비스도 가게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노동 서비스와 자본 서비스는 이제 가게에서부터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기업은 자본 서비스를 구입하고 노동 서비스를 구입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고 가게는 반대로 자본 서비스와 노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본 서비스에 대한 거래와 노동 서비스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페이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노동 서비스를 구입했으면 노동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임금이고요.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될 것이고 자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 자본의 가격, 보통 이제 이걸 우리가 이자 혹은 이자율 이렇게 부릅니다. 임금과 이자를 가게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ncome paid to factors of production이에요. 노동 서비스,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가게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소득의 흐름이고 여기 아래쪽은 생산 요소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가게에서 기업으로 생산 요소가 흘러 들어가고 이제 기업에서 가게 쪽으로 이제 소득이 흘러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제 생산 요소가 이렇게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디에서 돈이 생겨서 소득이 가게로 흘러 들어가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생산 요소는 기본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들이니까요. 이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거예요. 포디카 같은 경우에 5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을 하겠죠. 자동차를 생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생산된 재화 혹은 서비스를 이제 시장에서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를 합니다. 결국 누가 생산된 포디카의 자동차를 구매를 하냐면 포디카에 사는 이제 주민들 혹은 뭐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다른 국가의 기업이라든가 가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판매가 될 거예요. 판매가 되고 여기 이제 생산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업은 수입을 얻게 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생산 요소를 공급한 가게에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 임금과 이자, 가게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게 비용이 되겠죠. 이쪽에서 보면 비용이고 임금과 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가게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경제 전체의 생산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 생산, 지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흘러나오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다른 언급은 사실 없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사실 여기에 시장이 크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굿즈 앤 서비스가 거래가 되는 시장, 재화 시장이 사실 존재하는 거겠죠. 자동차 시장, 포디카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노동 시장이라든가 자본 시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업은 말씀드렸듯이 자본을 수요하는 주체고, 가게는 이제 자본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니까요. 여기에는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 것과 지출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그젬플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실제로 국민 계정 혹은 국민소득 계정에서는 생산 측면에서의 GDP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또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러니까 포디카라고 하는 이그젬플은 너무 단순하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측정하지 않습니다.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제 부가가치의 총계로 측정을 해요.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부가가치의 총계, 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를 다 더해서 이제 측정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무엇인가? 부가가치는 이제 기업의 매출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의 수입에서 중간재 중간재 구입 혹은 중간재 구입에 투입한 지출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수입에서 중간재 가치를 뺀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중간재 구입액. 네. 제가 뭐 이어서 간단하게 이그젬플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뭐 이그젬플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 레비뉴에서 뭘 차감하는 거냐면 다양한 중간재가 투입이 될 텐데 다른 기업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조립을 해서 판매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조립할 때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이 있겠죠. 이런 중간재의 구입액을 차감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이렇게 부가가치를 모두 더해서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델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델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번 해보죠. 물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랩탑을 다른 그 기업으로부터 뭐 조립을 하는 그런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사와서 OEM 방식으로 사와서 이제 여기에 뭐 몇 가지 이렇게 좀 뭐 대상표도 부착하고 뭐 포장 이런 거 해서 그 벌크 형태로 이제 구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개별 포장 이런 거 이제 델에서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한번 해보죠. 하나는 직접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통해서 직접 그 델.com 이런 데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델 랩탑이나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구입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오더를 했더니 주문을 몇 년 전에 주문을 했더니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컴퓨터를 구매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도 한번 해봤고 이제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도 한번 해봤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델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데스크탑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추적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 오더라고요.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 걸려요. 여하튼 이렇게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00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베스트 바이라고 하는 혹시 뭐 미국에 한번 가본 학생들은 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으로 하면은 이제 하이마트와 같은 가전제품들 여러 가지 여러 회사의 가전제품들을 모아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이마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 베스트바이에 가서도 제가 이제 랩탑을 사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델이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이제 리테일 스토어죠. 이쪽에 리테일 스토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판매를 합니다. $900에 판매를 해요. 자, 그런데 델은 $600의 컴퓨터를 받아옵니다. 뭐 이런 국가들로부터 $600를 내고 이제 랩탑 하나를 받아와요. 그런 다음에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는 $1,000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바이에 판매할 때는 마찬가지로 $600에 사와서 조립을 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델은 베스트바이에는 $900를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제 왼쪽의 경우와 오른쪽의 경우 비교해 보면 $600에 사와서 이게 바로 중간재 구입 지출액 구매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델의 수입은 $1,000니까 왼쪽의 경우에는 이 경우 부가가치가 이 차액만큼인 $400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델이 랩탑 한 대를 판매했다면 GDP는 $400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GDP에 대한 기여가 $400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델이
판매를 한다면 베스트 바이에 900달러를 받고 판매를 한 거니까 이 경우에는 GDP에 대한 기여가 300달러겠죠. 900달러 마이너스 600달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베스트 바이는 900달러의 랩탑을 사와서 베스트 바이에 그 베스트 바이를 찾아오는 이제 고객에게 1000달러를 받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 베스트 바이 입장에서 보면 1000달러가 수입이 될 것이고 900달러가 바로 중간재 구입액이 될 거예요. 중간재 지출액이 되겠죠. 이 차이가 바로 100달러입니다. 그럼 베스트 바이는 100달러만큼 GDP에 기여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의 GDP나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의 GDP는 사실 같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베스트 바이가 기여한 것과 대리 기여한 것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5가지 카테고리로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간 소비 지출, 그 다음에 민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에요. 이 5가지 항목입니다. 5가지 항목으로 이제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계산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 민간 소비 지출, 여기에서는 뭐 private consumption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consumption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소비는 뭘 뜻하냐면 가게가 구입하는 소비재 혹은 뭐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소비재화예요. 소비재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의미해요. 여기 이제 소비재라고 이게 컨섬션 굿즈라고 부르는 이유는 만약에 가게가 새로 지어진 집을 구매하거나 뭐 그런 이제 경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걸 사실 소비로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재화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소비가 될 수도 있고 소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소비재와 소비 서비스, 그냥 소비재화와 서비스라고 해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애플스와 아이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소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서 지출 측면에서의 GDP 가운데 민간 소비 지출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기업들도 사실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기업들의 지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가 투자 혹은 민간 투자인데요. 뭐 민간 투자 지출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민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국내의 가게나 당연히 이제 국내 기업과 국내 가게입니다. 가게와 기업이 구매하는 자본재의 시장 가치예요. 여기 뭐 신규 자본재라고 표시를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본재의 시장 가치. 그래서 그럼 이제 가게나 기업이 구매하는 자본재는 무엇인가? 자본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주택, 신규 주택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민간 투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지어진 집을 누군가가 구입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무도 구입하지 않고 미분양 사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지은 회사가 셀프 구매하는 거니까 이미 지어진 시점에서 그건 누군가가 구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번 이미 지어진 집을 구매하는 것은 민간 투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신규 주택.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포디카의 경우 얘기했던 것처럼 셀프 구매, 재고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생산했는데 판매되지 않고 남은 건 그냥 셀프 구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고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비즈니스 스트럭처스라고 하면 뭐 오피스 건물,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설비 시설들이겠죠. 뭐 공장을 채우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머신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회사가 구입하는 자동차, 뭐 중고 자동차 말고요. 신규 자동차, 새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민간 투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다만 민간 투자라고 했을 때, 인베스트먼트라고 했을 때 포함이 되지 않는 건 뭐냐면, 투자라고 하면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거시경제학의 컨텍스트에서는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자본재 구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금융에서의 투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구입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채권을 구입하는 것들은 이제 투자에 포함이 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이제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도 당연히 시장에 가서 필요한 재화를 구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정부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제가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시장 가치를 이제 정부 지출이라고 하고, 정부도 뭐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뭐 탱크를 사기도 하고, 네, 뭐 비행기를 사기도 하고, 전투기를 사기도 하고, 뭐 다리를 사기도 해요. 다리를 산다는 개념이 좀, 탱크나 비행기는 이해가 될 텐데, 다리를 산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 지하철을 살 수도 있고, 다리를 살 수도 있고, 뭐 철도를 살 수도 있고 도로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주로 공공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실제로 다리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 다리를 건설하는 거죠, 그렇죠? 직접 건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교통공사 이런 곳을 통해서 직접 건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직접 정부가 건설하지 않고 민간 기업들, 이제 건설사들을 통해서 이제 뭐 다리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철도,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입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이제 건설 비용을 의미를 하겠죠. 뭐 다리라든가 뭐 도로가 거래가 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건설 비용으로 정부 지출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소득 재분배 같은 경우를 이제 정부 지출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퍼 페이먼트라고 하는 건 이제 이전 지출인데, 이전 소득 혹은 이전 지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국민연금, 이제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건 이제 정부가 정부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분배의 형태는 다 정부 지출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공채에 따른 이자 지급, 국채 이자, 이것도 정부 지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 국채는 뭐 5년 기간일 수도 있고 10년짜리일 수도 있어요.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이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정부는 약속한 이자를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이자 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 지출에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수출이고요. 다섯 번째가 수입입니다.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혹은 서비스를 해외 부문에 있는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구매할 때, 그래서 대외 부문의 경제 주체들이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주체는 이제 외국에 있는 가게, 기업, 정부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구매하는 것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여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입이 있는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해외 직구 이런 거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국내 가게가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구입할 수도 있고, 정부가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출은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인데, 반드시 국내의 가게, 기업, 정부가 구매한 것이어야 되겠죠. 이제 이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카운트를, 이건 실제로 세관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수입이 되는지는 쉽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를 측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세관에서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세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려고 하는 그 지하 경제가 되겠죠. 네. 여하튼 세관을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컨섬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컨섬션,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정부 지출, 거버먼 익스펜디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각각 했는데, 사실 민간 부분의 컨섬션에는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 혹은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먼 익스펜디처에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다 빼줘야 되는데, 실제로 일일이 이걸 다 찾아서 차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다 뭉뚱그려서 일단 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차감해 줘야 되는 것들이 다 여기 이렇게 섞여 있겠죠. 자, 이것을 세관 자료를 통해서 그냥 빼주는 거예요. 수입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 뭉뚱그린 거에서 그만큼을 이렇게 빼주면 우리가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민간 부분의 소비 지출과 민간 기업들의 투자 지출과 이제 정부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민계정에서 취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제 Y를 GDP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C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 소비 지출, 그 다음에 I는 투자, 그 다음에 G가 정부 지출, X는 수출. 이건 이제 수출이라고 하는 건 국내에서 생산이 됐는데 국내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GDP의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교역 규모가 굉장히 큰 국가에서는 X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X가 GDP의 대략 한 3분의 1이 넘습니다. 30에서 40%에 육박해요. 수출 규모 X만 따졌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민간 소비 지출이 대략 55% 정도 되거든요. GDP의 절반 조금 넘는데 수출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민간 부분에 의해서 소진되는 부분이 55%인데 소비되는 부분이 이제 외국에 나가는 것은 사실 거의 뭐 40%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M을 우리가 import의 수입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X-M은 수출한 거에서 수입한 것을 뺀 값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불러요. Net Expor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순수출. 뭐 이건 이제 트레이드 밸런스라고 해서 이제 무역 수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역 수지, 교역 수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수출한 것이 수입한 것보다 더 크다면 그렇다면 무역 수지 흑자, 트레이드 서플러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수출한 것이 수입한 것보다 적다면 그렇다면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트레이드 데피시트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이제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습니다.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모두 5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다 합쳐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민간 부분에서의 소비 지출도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소비하는 게 들어가 있을 거고 기업이 투자하는 것에도 외국에서 수입된 어떤 기계라든가 뭐 그런 등등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뭉뚱그린 다음에 수입한 것의 시장 가치를 이제 차감하면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만 남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수출한 것도 국내에서 생산된 거니까 물론 해외에서 소진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이제 같다는 걸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국민계정 항등식.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성립하게 만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는 셀프 구매예요. 기업들이 생산을 했는데 판매하지 못하고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이 다시 구매한 것으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안이 된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소득 측면에서의 GDP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 같고요. 경제활동에 참여한 그 경제 주체들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이제 노동소득을 대가로 받게 되고요.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경제 주체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득 측면에서의 GDP도 생산 측면에서의 GDP,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이제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포디카 예에서 봤었고요. 뭐 인컴 페이먼트 중에서 이제 소득 항목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어요. 뭐 한 네다섯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노동에 대한 보수, 레이버 인컴, 노동 소득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바로 캐피탈 인컴, 자본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DP가 측정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GDP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국가 경제 전체의 어떤 현재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지표, 좋은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완벽한 지표, 완벽한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보고 이어서 명목 GDP, 실질 GDP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자본재의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니까 디프리시에이션을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이제 환율에서는 디프리시에이션을 평가절하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단어가 쓰이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요. 여기에서는 감가상각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고 국제금융이라든가 외환에 대한 이야기,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디프리시에이션을 뭐라 그랬죠? 평가절하 죄송합니다. 평가절하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평가절하가 있으면 평가절상도 있겠죠. 이건 appreci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본의 감가상각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5년 전에 지어진 집, 10년 전에 지어진 집, 뭐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점 노후가 되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 노후가 됩니다. 그렇게 노후화되는 것을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특정 지역의 땅값도 올라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동네입니다. 바로 이제 붙어 있는 두 개의 아파트 단지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 뭐 평수도 비슷하고 뭐 다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뭐 학군도 다 똑같고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한 아파트는 작년에 지어졌고 한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는 3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그럼 어떤 아파트가 더 비싸고 어떤 아파트가 더 쌀까요? 당연히 작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더 비싸고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더 쌀 거예요. 그 가격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바로 이 주택의 감가상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에 투입되는 다양한 생산 요소들, 특히 자본재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모가 되고요. 나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마모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구입한 컴퓨터, 5년 전에 구입한 랩탑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속도도 현저히 느리고 제 컴퓨터의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다른 컴퓨터의 새로 나온 컴퓨터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죠?
점점 물론 이제 노후가 돼서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컴퓨터를 청소하고 리포맷을 하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노후가 되다 보면 컴퓨터의 속도가 예전 같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재의 가치가 마모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것들이 사실상 GDP에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이제 홈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뭐 가계 생산이라고 보통 번역하기도 합니다. 홈 프로덕션은 이제 뭐에 대응하는 개념이냐면 마켓 프로덕션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계 생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켓 프로덕션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홈 프로덕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청소, 클리닝, 그 다음에 요리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육, 차일드 케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집안 청소를 하게 되면 그건 GDP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식사 준비를 하면 당연히 GDP에 뭐 여러분 부모님이 식사 준비를 해도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거 당연히 GDP에 포함이 되지 않죠. 반대로 만일 집안 청소, 집 청소하는 걸 만약에 이제 청소해주는 용역회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회사에 맡기면 당연히 이건 GDP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대신에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가 혹은 이제 외식을 한다면 당연히 그건 GDP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차일드 케어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집에서 이렇게 양육하거나 보육하는 것은 돌보는 것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건 이제 GDP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홈 프로덕션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이 홈 프로덕션을 이렇게 조금 깊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큰 뭐 의미 있는 연구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클리닝이라든가 쿠킹 이런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클리닝 서비스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쿠킹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차일드 케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형태의 홈 프로덕션 같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자녀를 1시간 돌보는 것에 대한 가격이 무엇인가? 그 가치가 얼마만큼인가? 단순히 1시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과 똑같이 카운트할 수 있는가? 예,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에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과 단순히 똑같은 음식을 뭐 배달시켜서 먹는다든가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가 같은 가치가 있는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홈 프로덕션은 완벽하게 대체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더욱이 이제 홈 프로덕션에 투입한 노동이라든가 혹은 뭐 자본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뭐홈 프로덕션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홈 프로덕션을 잘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더그라운드 이카노미인데 이건 지하 경제죠. 지하 경제는 말 그대로 지하 경제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언더그라운드 이카노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지하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정부의 공식 통계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GDP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지하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적 거래는 의도적으로 정부의 공식 통계를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에서 뭐 가끔 이제 저희도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 센터 사장님 이렇게 전화해서 한번 와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는데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 뭐 대부분의 경우엔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현금 있는 걸로 이제 뭐 몇만 원 보통 이제 드리니까요. 출장비 포함해서.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거래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품목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예. 일리걸 드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거래는 다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규모가 국가마다 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디벨롭드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의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략 한 GDP의 1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따르면 디벨로핑 컨트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경우에는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GDP의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될 뿐이죠. 왜냐하면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측정 불가능한 거래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고요. 대충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외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시경제학 파트에서 externality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부정적인 외부성, 외부 효과 혹은 외부성이라고 부릅니다. 효과. externality가 이제 외부성이에요. 외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파지티브한 외부성도 있고 네거티브한 외부성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네거티브한 외부성이 더 중요한 문제니까 외부성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제3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3자들이 거래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혹은 이득을 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혹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 뭐 우리가 무슨 경제 거래에 참여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거잖아요. 상당 부분 중국에서 왜 그것도 얘기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지도 보면 중국에서 다 넘어오는 게 보이는데 왜 그거를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고소하라면 고소하라고 하죠. 뭐 분명히 무슨 은밀한 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지 못하는 거 보면 예, 되게 의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대표적으로 뭐 폴루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음 공해, 노이즈, 그 다음에 범죄 같은 것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거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실제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공장 근처에 살아요. 혹은 뭐 공항 근처에 살아요. 김포공항 근처, 뭐 공장 근처에 이제 거주하는 경우, 혹은 그쪽에 있는 어떤 학교의 경우,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혹은 이제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GDP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GDP에 포함이 되는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물론 뭐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행복을 유발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구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뭐 좋겠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이제 질문은 뭐냐면 GDP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혹은 뭐 경제 공동체의 어떤 삶의 질을, 삶의 수준을, 삶의 퀄러티를, 그러니까 웰빙을 제대로 측정해 주는 지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의 질. GDP 1인당 GDP가 그러한 GDP를 인구로 나눈 값이 1인당 GDP죠, 그렇죠? GDP 나누기 인구예요. 1인당 GDP가 그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인가?
물론 그렇지 않죠. 예,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1인당 GDP라고 하는 지표가 어떻게 주관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미디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부탄 같은 국가가 네팔이나 부탄 같은 국가가 1인당 GDP는 굉장히 낮은데 삶의 만족도 이런 거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1인당 GDP라고 하는 어떤 그 경제 지표가 그것도 사실 1인당 GDP는 소득 분배 같은 것들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경제 규모를 인구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1인당 GDP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어떤지도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경제 공동체, 커뮤니티의 어떤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1인당 GDP라고 하는 지표는 전반적인 삶의 어떤 만족도를 투영해주는 좋은 지표이기는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체로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고요.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대체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가로축의 변수가 1인당 GDP고요. 2014년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의 변수가 삶의 만족도예요.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각 국가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뭐 대충 평균 값을 이제 구한 거죠. 보시면 이런 관계가 나타나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대체로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 지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삶의 만족도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GDP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부터는 실질 GDP, 명목 GDP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1시간 정도 됐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수요일이고요. 전날 제가 내일 제가 그 공지사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학생처장하고 면담이 있어가지고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셔서 학생처장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학생처장이죠, 그렇죠? 학생처장 교수님입니다.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돼서 그 경제학과 취업률 때문에 제가 학과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취업률을 좀 높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뭐 매 학기마다 가서 좀 만나서 뭐 취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돼요. 학생처장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취업률도 관리를 하시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실질 GDP와 명목 GDP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은행에 보시면 웹사이트 좀 내려볼게요. 주소가 잘 안 보이죠. 웹사이트가 ecos.bok.or.kr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그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웹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항목들이 쭉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 여러 항목들 중에서 10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국민 계정,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예요. 2015년 기준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이어가 2015년이라는 뜻이고 쭉 내려가 보시면 10.2.1에 경제활동별 GDP가 있고 여기 좀 잘려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하이라이트 되니까 첫 번째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한 것은 마지막에 명목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명목 분기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거는 보시면 실질 분기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항목으로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 클릭해서 이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명목 GDP를 볼 수 있고 그 밑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 GDP와 이제 명목 GDP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명목 GDP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고 실질 GDP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가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al은 실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ominal은 명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실질 GDP와 명목 GDP예요. 변수를 이제 뭐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그 경작에서는 구분하니까 나중에 또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D카의 example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자동차 생산된 자동차 개수가 10개라고 한번 해보죠. 2020년에 10대를 만들었고 2021년에 똑같이 10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량의 변화는 없어요. 중요한 가정입니다. 생산량은 일정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2000년에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3만 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4만 달러로 33%나 상승했어요. 3만 달러에서 만 달러 올라갔으니까 33% 상승한 거겠죠. 33.33%. 그래서 이제 GDP를 계산해 보면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라고 했으니까 생산된 자동차는 10대 2020년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자동차 가격은 3만 달러였으니까 계산해 보면 2020년의 GDP는 30만 달러가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2021년에 GDP는 40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기간 사이에 GDP가 몇 퍼센트나 늘어났는지 증가했는지를 계산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상승률과 똑같이 33%가 돼요. 정확히 3분의 1. 33% GDP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생산량은 변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어서 GDP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동차의 가격이 상승해서 GDP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거 GDP가 늘어났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명목 GDP를 우리가 사실 계산한 거예요. 당해 년도의 가격. 그러니까 3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2020년의 자동차 가격이에요. 그래서 2020년의 GDP를 계산할 때 그 해의 자동차 가격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GDP를 계산을 할 때에도 2021년에 자동차 가격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당해 년도의 가격을 사용해서 GDP를 계산한다면 우리가 계산한 GDP는 바로 명목 GDP가 돼요. nominal GDP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의 명목 GDP와 2021년의 명목 GDP를 계산한 것이고, 이렇게 명목 GDP를 기준으로 봤더니 GDP가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명목 GDP의 증가는 100%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생산량의 증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가격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생산량의 증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량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GDP는 0% 늘어난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 입장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사실 GDP의 증가율은 0%가 맞아요. 그래서 명목 GDP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했으니까 실질 GDP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는 당해 연도의 가격을 사용해서 생산된 재화 혹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current price가 바로 당해 연도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사용을 해서 재화 혹은 서비스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은 기준 연도를 정해서 그 기준 연도의 가격을 사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의 가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이스 이어를 기준 연도라고 하고 제가 한국은행 홈페이지 다시 한번 이거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이코스라고 하는 가보시면 여기에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베이스 이어가 2015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5년의 가격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를 뭐 여러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기준연도 2015년 가격을 사용해서 GDP를 측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GDP에 대한 수치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측정한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여기에서 19장에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 이어를 먼저 정해요. 리얼 GDP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준 연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을 하죠. 보통 기준 연도는 아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는 201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기준 연도는 5의 배수가 되는 해를 기준 연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2015년 조금 지나면 2020년 기준 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기준 연도가 2010년이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조금씩 이제 쌓여서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기준 연도도 2020년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5의 배수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2020년을 기준 연도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2020년에 포드 자동차의 가격을 이용을 해서 2020년의 GDP도 계산해보고 2021년의 GDP도 계산해보는 것이죠. 자, 2020년에 포드의 가격은 3만 달러였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의 GDP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2020년에 실질 GDP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바로 10대 곱하기 2020년의 가격인 3만 달러를 곱해서 계산해보면 30만 달러가 되겠죠. 이게 바로 2020년의 실질 GDP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의 가격을 2021년에 GDP를 계산할 때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량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은 2020년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2021년에 실질 GDP가 똑같이 30만 달러가 돼요. 그래서 실질 GDP로 본다면 포디카라고 하는 국가의 GDP는 0% 증가한 셈이 되는 것이죠. 기준연도 가격을 사용할 경우 생산량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연도 가격을 사용해서 실질 GDP를 계산해 보면 포디카의 경우 이야기입니다. 하면 실질 GDP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포디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3만 달러, 3만 달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포디카가 하나의 재화, 포드 자동차 하나만 생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제 두 종류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이제 포드와 쉐비 두 가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에 실질 GDP와 명목 GDP를 어떻게 이제 측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 제 생각에 다음 주 월요일에 19장을 마치고요. 20장 조금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20장 슬라이드도 가상 강의실에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화요일이라고 그랬죠. 다음 주 화요일은 줌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